자, 기타 유익 경우는 이렇게 실제적으로 어떤 산업 폐기물이나 다른 종류의 폐기물들을 직접 그냥 바다로 버리는 거, 아니면 슬러지나 산업 폐기물들을 직접 해양에 투기하는 거. 그러니까 한쪽은 뭐 관로를 통해서 또 파이프를 통해서 버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어떤 배에 싣고 가서 바다 한가운데에 투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다. 요즘에는 이제는 아마 이렇게 버린 경우는 이제는 웬만한 선진국에서는 아마 없을 겁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렇게 이제 버리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다 관리를 해서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해양으로 이러한 중금속이 들어오는 경로는 강, 그 다음 대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준설도 오죠. 드래칭이라는 말은 준설이라는 말이에요. 준설. 준설하는 이란 말은 준설을 하는 것은 보통 다 오염되어진 곳을 준설합니다. 그래서 중금속의 농도가 꽤나 높아요. 이런 것들을 준설을 해가지고 다시 바다에 버리게 되니까 다양하게 바다 입장에서 볼 때는 오염 물질이 중금속의 높은 중금속 농도가 높은 오염 물질이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 외에 직접 버리는 거, 그 다음에 덤핑하는 거, 하수 쓰레기 버리는 거, 이런 것도 있다. 자, 그러면 해양에 들어오는 것은 이렇게 대기를 통해서, 강물을 통해서 직접 버리거나 해양 투기 등을 통해서 해양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중금속들이. 자, 중금속들이 이렇게 해양으로 들어오면은 생물들은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그럴 수 없이 중금속에 노출되어질 수밖에 없고 중금속을 섭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농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자, 먼저 중금속은 생물에 어떠한 필요가 있느냐, 어떻게 이용되어지느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철입니다. 철. 헤모글로빈. 헤모글로빈 하면 여러분 알고 있죠? 호흡색소죠, 그죠? 이런 호흡색소고, 인간이나 동물의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적혈구라고 하죠. 레드블러드. 빨간색 혈구세포에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있어서 여기에 산소가 결합하는 것입니다. 헤모글로빈에 산소가 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유동물 말고 약간 더 밑에 하롱동물로 가면은 연체동물이나 갑각류 같은 경우에도 당연하게 동물이기 때문에 호흡을 해야 되고 호흡색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있는데 이러한 종류들은 헤모글로빈이 아니고 헤모시아닌이라고 하는 호흡색소를 갖게 되고, 이것은 그 안에 철이 아닌 구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여러분들은 아마 헤모글로빈, 헤모시아닌 이 두 가지만 들었겠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종류가 다양합니다. 피 혈액의 색깔이 우리와 같이 헤모글로빈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빨간색, 레드, 헤모시아닌의 경우에는 블루. 이때는 적혀 있습니다. 보시면 커퍼, 구리입니다. 구리. 여기는 아이언, 철. 헤모글로빈은 그 안에 철이 있어서 철과 산소가 만나는데 헤모시아닌은 구리와 산소가 결합합니다. 옆에 있는 크로로피프로린 이 같은 경우는 색깔이 녹색이에요. 녹색이고 여기도 철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모리스린, 퍼플색입니다. 보라색. 이것 또한 철입니다. 똑같은 철이지만 분자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색깔이 이렇게 다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이 피막 같은 경우에는 호흡색소에 반화점이 있답니다. 예외적이죠. 그 다음에 많은 효소에는 아연이 포함 많이 되어져 있다. 여러분들이 아마 저희 때는 그 진코민이라고 하는 의약품이 있었는데 은행이 추출액, 진코민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아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12는 코발트가 많이 들어있고, 그렇게 해서 이러한 원소들은 당연하게 생물이 꼭 필요로 하는 원소입니다. 생물학적 관점에서 중금속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금속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금속, 영어로 따지면 약간 가벼운 금속이죠. 보통
알칼리 혹은 알칼리 토금속을 말합니다. 1조 혹은 2조. 그래서 나트륨, 칼륨, 칼슘 이런 것들. 수용액에서는 유동성에 있는 양이온으로 존재합니다. 나트륨 플러스 칼슘 플러스 칼륨 플러스 이렇게. 그다음 전이금속. 전이금속이라는 말은 밑에 있는 말과 비슷한. 밑에 있는 말 보십시오. 낮은 농도에서는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농도가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원소 대신에 농도는 낮아야 된다. 하지만 이때 이게 농도가 만약에 높으면 어찌 되느냐? 농도가 너무 높아지면 이것은 독성을 띠게 된다. 그 대표적인 게 철, 구리, 코발트, 망간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철 같은 거 여러분들 많이 있죠. 특히 여학생들은 뭐 헌혈을 하겠다 하는데 헌혈하러 갔어도 당신은 좀 철분 성분이 낮기 때문에 헌혈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철 성분이 낮은 거예요. 낮다는 말은 뭐냐? 독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피를 뽑지 못합니다. 헌혈 자체를 못하게 되는 거죠. 자, 한번 구리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있습니다. 그 철, 아연, 구리 보면 철은 효소의 구성 성분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느냐? 철분이 부족하면 빈혈, 체온 유지 능력 저하, 면역 기능 감소, 구역, 구토, 복통, 저혈. 아연 같은 경우는 인슐린 합성이라든지 면역 기능에 관여한다. 꼭 필요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너무 작으면 어떻게 되느냐? 식욕 부진, 미각 및 후각 감퇴, 성장 저혈. 또 너무 많으면은 철과 구리 흡수를 제외하고 구토설사 일으킨다. 그러니까 너무 작아도 문제, 너무 많아도 문제. 구리 같은 경우는 볼까요? 구리 부족하다면 저색소성 빈혈, 골격 이상, 비결구 감소 이런 것입니다. 너무 많으면 복통구역, 설사, 심부전증, 간성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전이금속이에요.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고 적당한 양은 있어야지 생물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다. 메탈로이드, 수은, 납, 주석, 비석 말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독성 물질이죠. 이런 물질은 뭐냐? 메탈로이드라고 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생물의 어떤 대사활동, 생물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체내에 들어오면 낮은 농도에서도 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 저것을 메탈로이드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생물학적 관점에서 금속을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다. 하나는 유동성 있는 양이면, 근데 전이금속은 보통 농도에서는 괜찮은데 너무 높은 농도가 되면 독성을 보인다. 너무 낮아도 문제가 된다. 메탈로이드는 전혀 필요하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낮은 농도에서도 독성을 볼 수가 있다. 특히 이걸 중금속은 사실 모든 환경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분석합니다. 대기 속에 있는 중금속, 토양 속에 있는 중금속, 해수 속에 있는 중금속, 그리고 그냥 이런 우리가 사용하는 펜, 어린이 장난감에 있는 거, 식품에 있는 거 다 분석해요. 하다못해 우리 눈에 띄는 모든 동물들도 잡아가지고 중금속을 분석합니다. 여기 보면 재밌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환영동물 중에 있어도 보면 당연하게 중금속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런 거 글리세라이라고 하는 이러한 환영동물에는 주둥이에 구리가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 이것도 주둥이에 얘는 망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갑자기 농도가 확 높아져 버리는 거죠. 이것들은 또 이러한 생물들은 아가미에 구리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거 왜 많은가? 아마 구리 농도가 너무 높으면 맛이 좀 떨어지나요. 그래서 포식자들이 먹지 못하도록 먹어봐야 얘는 맛이 없어. 다시는 안 먹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보면 여러분들 보면 독버섯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독버섯은 뭐냐? 끝내는 포식자들이 버섯을 먹으면 죽도록 만들어버린다. 그렇게 해서 그 버섯은 생존을 하는 거죠. 어차피 너 내 한번 먹으면은 너 죽을 수 있어. 라는 걸 알게 되면 다시는 그걸 먹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도 버섯 좋다는 건 알아도 독버섯의 종류를 알아가지고 독버섯은 안 먹을 거예요. 그 말은 독버섯 입장에서는 종족 보존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한번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과. 여러분들이 사과는 처음에 이 사과가 이거 조그만 때는 맛이 없습니다. 사실 씨도 아주 작아요. 근데 사과가 진짜 맛있게 익으면은 씨도 완전 만들어지고 씨도 그 다음 보기도 좋고 향도 좋습니다. 어찌 될까요? 당연하게 사람 같은 경우도 여기서 따먹을 거고 다른 동물들도 이것보다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보기 좋고 향 좋고 씹었을 때 맛도 좋을 때 이것을 먹게 될 겁니다. 그러게 되면은 어찌되냐 끝내는 이것은 식물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는 잡아먹히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동물들이 이것을 먹는 순간 이 씨는 못 먹습니다. 이러고도 알죠? 수박이나 참외 먹을 때 수박 잘 안 먹죠? 뱉어버리죠, 그죠? 근데 동물들은 안 뱉습니다. 씹어버리죠. 다 먹고 끝내는 어디 가느냐? 먹고 소화 다 시키면 한 몇 킬로 놀다가 몇 킬로 떨어진 곳에 가서 변을 볼 거예요. 뭐 어찌 됩니까? 이런 부위는 다 소화되고 소화시킬 수 없는, 그죠? 소화시킬 수 없는 씨만 따라 저쪽에다가 한번 쌓이게 될 겁니다. 쌓으면 어찌 되죠? 거기에서 다시 새로운 나무가 자랄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식물 입장에서는 자기 종족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씨가 더 멀리 퍼져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과일들은 이 열매 속에다가 변비를 일으키는 그런 화학물질을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들은 맛있다 확 먹었는데 끝내는 변비가 되어버렸어요. 어찌 되느냐? 똥을 못 넣어요. 그러면 똥을 언제 넣느냐? 며칠 지난 다음에 누게 됩니다. 그럼 어찌 될까요? 그동안 동물은 더 많이 이동하겠죠. 더 많이 이동한다는 말은 뭐죠? 이 씨앗이 더 멀리 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어떤 열매들은 맛있게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는 내일 먹으세요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식물들은 자기 식물 자체로는 전혀 필요 없는 변비를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식물 자체를 위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동물들한테 들어갔을 때 동물들로 하여금 변비를 일으키게 하고 그 씨앗이 훨씬 더 먼 곳에 가서 퍼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추 맵죠? 고추가 매운데 예를 들어서 읽으십시오. 이럽니다. 어떤 식물들은 나는 어차피 내 열매가 먹힌다. 이 고추라고 합시다. 먹히더라도 포유동물한테는 먹히지 않고 새들한테 먹혔으면 좋겠다. 그런 표현이에요. 새들이 먹었으면 좋겠다. 포유동물이 먹는 거 싫다. 그러면은 이 열매에 뭐가 있느냐면 캡사이신. 알고 있죠, 여러분들? 캡사이신 매운 거. 그것을 이 열매 안에 포함되도록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캡사이신이 들어가 있는 열매는 포유동물들이 한번 먹으면 싫어합니다. 너무 맵기 때문에 안 먹어요. 그런데 새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먹을 수가 있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이런 조류하고 포유동물은 뭔가 그 안에 효소 활성도라는 것도 좀 달라가지고 포유동물은 매운맛을 느끼는데 새들은 못 느껴요. 뭐지 되느냐? 그 열매는 포유동물들은 넣지 않고 새들만 와서 쪼아 먹는 거죠. 새들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새들이 먹고 새는 훨씬 더 멀리 날아가서 그 씨앗을 퍼뜨리겠죠.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실제로 보면 육두구 열매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원숭이는 절대 못 먹는답니다. 너무 짧아가지고. 그런데 큰 부리새는 전혀 뜰지가 않나봐요. 아주 맛있게 먹는답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 포유동물한테 먹히지 않고 조류한테 먹혀가지고 씨앗을 더 멀리 퍼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유전적으로. 이런 거 있네요. 실제로 어떠한 3번 나무의 씨앗이 있는데 실제 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조사를 했네요. 반달곰 배설물을
딱 뒤져가지고 그 안에 보니까 3번 나무 씨앗이 있더라. 그 씨앗을 들고 와서 심어봤더니 발화율 제대로 싹이 나는 게 21%. 그런데 나무에서 직접 씨앗을 뽑아가지고 해보면 12.5%. 무슨 말일까요? 한번 이게 동물의 뱃속에 들어가서 약간의 소화가 되고 난 다음에 나오니까 그 씨앗은 더 발화를 잘하더라. 그런 것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중금속하고 관계가 없는데 동물들하고 열매의 어떤 관계를 보면 이것은 다 종족 번식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밑에 봅시다 한번. 자, 성게, 유충이나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중금속을 어떻게 흡수하느냐? 흡수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농도 구배에 의해서, 쉽게 말해서 여기에 물고기가 사는데 이 물고기 속에는 중금속이 없는데 여기가 오염된 물이다. 그러면 여기서는 중금속, 메탈의 농도가 아주 높을 겁니다. 메탈 농도가 높고 여기서는 낮고, 그럼 저는요 중금속이 농도 구배에 의해서 이 안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점점 중금속 농도가 높아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농도 구배에 따라 흡수되어지는 것을 수동적으로 확산기에 흡수된다.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흡수된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 집에 보면 김치통 같은 거, 김치를 어떠한 깨끗한 하얀 투명한 플라스틱 박스에 딱 넣으면은 보관은 잘 되고 냄새도 안 빠져나오는데 나중에 김치 묻고 나서 김치통을 딱 보면 김치통에 김치가 스며들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김치란 김치 물이 있고 플라스틱 통은 너무너무 깨끗한 김치 농도가 0인 플라스틱인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김치의 어떤 성분들이 플라스틱 속으로 수동적으로 흡수되어서 됩니다. 그러니까 중금속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물로부터 생물 속으로 흡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당연하게 동물이 먹어서 그렇다. 먹이생물을. 그러니까 어떤 물고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은 수동적으로 그냥 농도 구배에 의해서 흡수될 수도 있겠지만 이 물고기는 멸치를 먹는다. 혹은 플랑크톤을 잡아먹는다. 그럼 어찌 되냐? 이런 먹이생물을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것은 수동적인 게 아니죠. 이것은 피동적인 겁니다. 이 물고기가 적극적으로 이 맛있어 보이는 멸치, 맛있어 보이는 동물 플랑크톤을 잡아먹는 거죠. 그것은 먹이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먹는 거. 그리고 그 외에 또 아가미와 같은 섭취 방법에 따라서 섭취되어진다. 그러니까 물고기 같은 경우는 입이 있어가지고 덥석덥석 먹을 수가 있는데 삼각피류 같은 경우는 그냥 아가미를 통해서 호흡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가미를 통해서 이렇게 물에 떠있는 콜로이드나 입체성 물질들을 흡수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자, 보통은 이렇게 어류나 식도 각광류 이런 것들은 아연이나 구리와 같은 필수 금속은 조절할 수가 있다. 흡수하고 너무 많이 들어오면 메탈로이드라든지 메탈로 체온연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결합시켜서 독성을 보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수온이나 가정용 같은 비필수 금속들은 그렇게 잘 조절을 못한다. 필수 금속들은 조절을 해서 농도를 어느 정도 독성을 보이지 않도록 할 수가 있는데 비필수 금속들은 그렇지가 않다. 자, 한번 보면 이제 중금속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중금속 하면 가장 말이 많이 나오는 수온에 대해서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수온은
해양에서는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해양 자체가 해양에는 이렇게 나트륨, 마그네슘 그리고 음이온으로는 염화이온, 황산이온 이런 걸로 많이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수온은 염수랑 반응을 해가지고 이런 형태로 많이 존재한답니다. 보통은 존재하고 자 그런데 이 수온은 원래는 이 사람들이 사용할 때는 인간 활동에 의해서는 수은 이 자체로 이런 형태로 사용합니다. 이런 형태로 사용하고 이런 형태로 대기라든지 아니면 강으로 유출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출되어진 수은이 해양 생태계로 들어가면은 그는 미생물에 의해서 이러한 무기 형태 수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유기수은으로 바꿔줍니다. 메틸수은. 즉 여기다가 원래는 수은인데 여기다가 HCH3 쉽게 말해서 메틸, 에틸 이 말은 뭐냐? 이것은 유기화합물이다 이 말입니다. 유기물이 붙었죠, 그죠? 그래서 메틸수은으로 전환시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메틸수은은 해저퇴적물로부터 쉽게 수중으로 다시 올라와가지고 해양생물에 축출되어질 수 있다. 볼까요? 그림만 나타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이렇게 육상에서는 이렇게 수은 0가 혹은 수은 2가 뭐 이렇게 사용하고 이렇게 배출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기로 가고 대기로 들어오고 혹은 이렇게 해서 강을 따라서 해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해양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해양으로 들어올 때는 이렇게 무기수입니다. 무기수인데 이게 이렇게 이게 물이고 여기가 태조물인데 태조물 밑으로 들어와도 그렇고 해수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미생물에 의해서 이러한 무기수원이 유기수원으로 메틸수원으로 변화이 됩니다. 이 메틸수원이 물고기에 농축이 되고 생물 농축이 되어져서 농도가 높아지게 된다. 해양으로 들어온 양이 얼마나 되고 그러면 수온의 소스는 어디인지 말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수온을 함유하고 있는 암석의 풍화 뭐 돌멩이나 암석들이 풍화되면서 그 속에 있는 수온이 휘발되어져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각으로부터의 가스 방출 그리고 특히 화산활동. 자, 이 화산활동은 생각보다 화산활동을 통해서 수온의 양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지금 어디냐 하면은 와이오밍주에 있는 어떠한 그레이션이니까 빙하네요. 빙하에 한 연대가 한 200년 전 정도 됩니다. 1700년, 3000년 되네요. 그래서 빙하를 갖다가 주상식으로 가져와서 연대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의 수온의 농도를 쟀더니 피크가 축 몇 개 보여요. 이렇게 피크가 보이는데 알고 봤더니 이 피크들이라는 게 뭐냐? 이것은 1815년도에 뭐 탐브라라고 하는 곳에서 화산 폭발이 있습니다. 여기도 1883년에 쿠라카투 뭐 이런 화산 폭발, 여기는 세이테리의 화산 폭발. 그렇게 화산 활동이 격렬하게 있었던 그 해, 그 지층에서 수의 농도가 확 높아지더라. 그리고 중간에 얘기 보면 화산 활동도 아닌데 뭔가가 농도가 높더라. 이걸 알고 봤더니 골드러시. 쉽게 말해서 미국 캘리포니아 쪽에 금광이 발견되어서 사람들이 완전히 몰려들어서 금을 채취하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때 금을 채취하는 방법이 뭐냐?
금과 수원을 결합시키는 방법을 썼기 때문에 그때 수원을 엄청나게 많이 이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 한 2, 30년 이 시기 동안에 수원이 너무너무 많이 이용되어지면서 그게 대기로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 그게 결국에는 다시 이즈까지 날아가서 다시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농도가 높아집니다. 여기는 빨간색 나온 것은 인더스트리얼라이제이션, 그래서 산업화가 되면서 갑자기 수원의 사용량이 확 늘어난 거예요. 이것은 세계 제1차 대전 때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무튼 보통은 이제 사람의 활동에 의해서도 수온이 많이 이용되어져서 자연환경 속에 많이 유입되어졌지만 화산 활동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유입되기도 한다. 그 다음 내용은 다음 마지막 3교시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